이제 한국은 핵무기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교수가 한국의 핵무기를 필수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리처드 앤더슨 교수입니다. 국제안보 및 핵전략 분야에서 30년 넘게 연구해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관한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발표한 변화하는 동아시아 핵 질서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핵무기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단순한 핵실험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보유한 국가가 됐어요. 제가 몇 해 전 한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분도 이러한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약 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 7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김정은이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이에요. 2023년에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죠.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가을 평양 문제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한 바로는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 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전통적인 억제 방정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요소예요. 지난 2025년 1월 북한의 김정은은 핵물질 생산 시설을 시찰하며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놀라운 핵물질 생산 성과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동료 교수들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70년대 이후 유지되어 온 한국의 안보 패러다임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시 저는 국무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관여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외교적 노력은 결국 좌절됐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해왔어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자국의 핵 능력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전통적인 억제와 방어 개념을 넘어 한국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버드 국제안보센터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핵 균형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핵 우위를 바탕으로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아요. 한국은 이제 새로운 안보 현실에 적응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워싱턴 정책 서클에서 자주 듣는 주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제가 충분한 안전을 제공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확장 억제란 쉽게 말해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 보복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냉전 시대에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 여름 펜타곤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을 때 한 미군 장성이 던진 질문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과연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냉정한 전략적 질문이며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이 크게 나뉘었어요.
약 40%는 미국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나머지는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70%에서 80%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고 있어요.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1월 강연했을 때 한 청중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으로 위협할 때 미국이 실제로 개입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떤 국가도 자국의 생존을 전적으로 타국의 의지에 맡길 수는 없다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1990년대 초까지 한국 영토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었습니다. 1991년 12월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은 아시아에 배치된 모든 전술핵 무기를 철수했어요. 그 직후인 1992년 1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현재는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진행한 핵 억제와 동맹 정치 강의에서 자주 다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독자적 핵개발 결정이에요. 1960년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얻지 못한 프랑스는 결국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개발했죠. 한국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한국의 국방대학교에서 미국으로 견학을 왔을 때 많은 군 장교들이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국도 이제 유사한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한미동맹이 철통 같다기보다는 거래적이라고 시사했어요. 그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비용을 수십억 달러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고 한미 군사훈련을 매우 도발적이고 엄청나게 비싸다고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한국 안보의 중요한 축이지만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체적인 억제 능력 개발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논쟁입니다. 제가 국무부 동아시아 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현실적 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 피트 헤그세스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했고 이는 한국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인지 아니면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신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제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24년 9월 하버드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 핵질서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한국,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북한의 핵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핵보유국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어요. 저는 지난 1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묘사한 점을 주목합니다. 이는 북한이 핵 보유를 일시적인 협상 카드가 아닌 영구적인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 동료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조셉 명예 교수와 저는 작년에 공동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제사회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변화는 한국의 중대한 전략적 도전을 제기합니다. 만약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은 영구적인 핵 위협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 3월 서울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을 때 한 전직 외교관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한국에게는 핵 개발을 금지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전략적 불균형을 영구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미 모든 실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핵 지위를 조용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트럼프의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는 작년에 비핵화보다는 군비 통제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더 현실적인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5년 1월 북한의 김정은은 핵물질 생산 시설을 시찰하며 지난해 놀라운 핵물질 생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어요. 이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는 동안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유엔 안보리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강화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 NATO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로는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재래식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포기되고 핵 관리로 정책이 전환된다면 한국은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측면은 기술적, 군사적 준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핵 개발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지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하버드 벨퍼 과학국제문제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재 한국은 24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해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과학자들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은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무기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제한받고 있지만 기술적 역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미 핵무기 배치에 필요한 상당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14개의 군사공항과 수백 개의 강화된 항공기 대피소를 갖추고 있어요. 이들은 핵무기 저장에 적합한 시설들입니다. 또한 한국은 F-15K와 F-16 전투기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들은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한 동아시아 핵전략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운반 체계는 핵 억제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현재 탄도미사일 잠수함 함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잠수함들은 현재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고 있지만 그 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운반하도록 개조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10월 부산 해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한국 해군 장교들은 자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핵 국가에서든 핵 능력 비용의 상당 부분은 운반 체계 개발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비용의 많은 부분을 투자했어요.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가 2023년 포린 어페어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 배치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불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워크숍에서 한 군사 전문가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결정한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국제적, 정치적 도전일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고도로 정밀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 현무이와 현무사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2024년 초 한국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적 자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은 물리학, 공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핵무기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해요. 그러나 기술적 역량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이미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발표한 핵기술 확산과 국제안보연구에서 분석했듯이 한국과 같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는 정치적 결정만 내린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2차 세계대전 중 약 3년 만에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많은 기초 연구가 필요했어요. 오늘날 한국은 이미 필요한 과학적 지식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을 때 한 의원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결정한다면 12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물론 이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고 모든 자원이 투입된다는 가정하에서의 추정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가장 큰 장벽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으며 진정한 도전은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는 국제 비확산 체제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핵 비확산과 국제법 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1970년 발효된 이후 국제안보 체제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이 조약에 따르면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들만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나라뿐입니다. 한국은 1975년에 NPT에 가입했으며 비핵 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어요. 제가 국제원자력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한국은 항상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NPT 체제는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한 후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는 NPT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NPT 제10조입니다. 이 조항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협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 지위를 돌이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선제 핵 공격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 정책을 명문화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하고 선제 핵 공격 권한을 부여했어요. 또한 북한은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위협은 한국이 NPT 탈퇴를 고려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NPT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의 핵차별을 제도화했다고 주장했어요. 초기 핵보유국들의 핵 지위를 고정시키면서 다른 국가들이 나중에 유사한 안보 우려에 직면했을 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불평등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NPT 탈퇴는 심각한 국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근무할 때 분석한 바에 따르면 NPT 탈퇴국은 경제 제재, 외교적 고립, 안보 동맹 약화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버드에서 진행한 핵 결정과 국제 반응 연구에서 밝혔듯이 전략적 맥락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는 국제사회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기 비난 후 점진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특히 인도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지만 2008년에는 미국과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뉴델리에서 인도 전략 전문가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핵 개발 결정이 결국 인도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어요. 최근에 또 다른 사례는 AUKUS 안보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비핵 보유국에게 제한되었던 기술입니다. 제가 지난 9월 캔버라에서 호주 국방 관계자들과 논의했을 때 그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전략적 고려가 비확산 우려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중요성과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는 상당한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한 핵 정책과 경제적 상호의존 연구에서 분석했듯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은 잠재적 제재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21세기 들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많은 국가들과 지정학적, 경제적 유대를 형성했어요. 제가 브뤼셀 학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반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나토 본부에서 발표했을 때 한 고위 관계자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NATO 회원국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핵 억제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결론적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는 한국의 핵무장에 중요한 법적, 외교적 장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한국에게 NPT 탈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면 한국의 글로벌 전략적 중요성은 잠재적인 국제적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핵무기 소유 여부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제가 하버드 국제관계학과에서 강의할 때 자주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핵무기가 국제정치에서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폭발력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핵무기는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주권을 상징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체 핵 억제력 보유는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대통령 외교안보 자문단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의존성은 때로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이지만 모든 정책 결정에서 항상 양국의 이익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국의 대중국 접근법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한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중국 관계 관리가 미국의 우선순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계산에서 더 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한 핵 억제와 외교적 레버리지 연구에서 분석했듯이 핵 능력은 단순한 군사적 도구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프랑스의 사례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교훈적입니다. 드골 대통령 시절 프랑스가 독자적 핵 억제력을 개발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였어요.
제가 파리 정치대학에서 강연했을 때 프랑스 전략가들은 핵무기가 어떻게 프랑스에게 나토 내에서도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사례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뉴델리 국방연구소에서 인도 전략가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은 핵무기 보유가 어떻게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 정책을 강화했는지 설명했어요. 인도는 핵 능력을 바탕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핵 능력 확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억제력, 균형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더 큰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한국의 핵 능력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판문점에서 한미 안보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현장 평가에서 논의했듯이 남북한 간의 핵 균형은 대화의 역학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안보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자체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자국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 콜롬비아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국가도 자국의 생존을 전적으로 타국의 의지에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주권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워싱턴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강조했듯이 핵 능력 확보는 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더 독립적인 한국은 미국에게 더 가치 있는 동맹국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례는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제가 지난해 텔아비브 대학에서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핵 능력이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체 억제력을 바탕으로 더 독립적인 안보 정책을 추구하면서도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세계 10위권의 강국이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제약 속에 있습니다. 핵 능력 확보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핵무장 지지의 주요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안보 주권 확보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한 군사적 계산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안보 주권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한국이 변화하는 지역 및 글로벌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국의 운명을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워싱턴과 서울 양쪽에서 안보 관계자들과 대화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한국 안보의 주춧돌이었어요. 지난 9월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 개발이 NPT 체제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비확산 정책과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국의 핵 능력은 동맹을 더 대등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연했을 때 한 고위 장교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핵을 보유한 영국, 프랑스와의 동맹이 미국에게 더 가치 있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들 국가는 독자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더 큰 책임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외에도 중간 단계의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핵 공유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브뤼셀의 NATO 본부를 방문했을 때 나토의 핵 공유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나토의 핵 공유 모델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와 같은 동맹국 영토에 배치됩니다.
평시에는 미국이 이 무기들을 통제하지만 전시에는 호스트 국가의 전투기가 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어요. 이는 나토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개별 회원국들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한국 전문가들이 유사한 체계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자체 핵무장과 현재 상태 사이의 중간 지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러한 핵 공유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NPT를 위반하거나 탈퇴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분석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63%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지지했어요.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천성우는 이를 매우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핵 공유 접근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펜타곤 전략가들과 나눈 대화에서 그들은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미묘한 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미국의 핵 사용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핵 잠재력 또는 핵 해징 전략입니다. 이는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략은 일본이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추구해온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진행한 핵 선택과 전략적 안정성 세미나에서 우리는 각 옵션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어요. 자체 핵무장은 가장 완전한 독립성과 억제력을 제공하지만 국제적 비용이 가장 큽니다. 핵 공유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어요. 핵 잠재력은 최소한의 국제적 비용으로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에서 미군 고위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우리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협정을 넘어서는 가치 기반 파트너십이라는 점에 동의했어요. 앞으로 한미동맹은 진화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은 양측이 모두 강하고 서로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때 형성됩니다. 한국의 강화된 억제 능력은 궁극적으로 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요구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 그리고 지역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접근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중요한 우려 중 하나는 이것이 지역 안정에 미칠 영향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은 한국의 핵무장이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우려는 이해할 만합니다. 제가 지난해 도쿄대학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 내 핵무장 지지 여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세 개의 핵 보유국과 인접해 있으며 이제 한국까지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략적 계산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도미노 가설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마이너스 옌칭 연구소에서 진행한 동아시아 핵 역학 프로젝트에서 분석했듯이 핵 확산은 단순한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복잡한 국내 정치, 국제적 압력, 전략적 필요성의 함수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비핵 정책을 유지해 왔어요. 교토대학에서 일본 안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은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반핵 정서와 핵 알레르기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한 가지 명확한 점은 북한의 핵무장 이후에도 지역 내 핵 확산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들은 핵무장을 결정할 때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이웃 국가가 핵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핵무장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더욱이 한국의 핵무장이 오히려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 균형은 오히려 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북한이 핵 우위를 바탕으로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는 흥미로운 비교 대상입니다. 한국의 경우 자체 핵무장은 북한과의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국과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북한의 독재 체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지난해 스탠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다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투명한 정치 시스템, 강력한 시민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한국 외교관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은 한국이 어떻게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해 왔는지 강조했어요. 이는 핵무기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의 무책임한 핵 보유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 핵 연구 포럼에서 자주 강조하듯이 핵무기 자체보다 그것을 통제하는 정치 체제와 의사결정 구조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동맹국 간 협력 강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협력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 억제력은 이러한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6월 캔버라에서 호주 국방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들은 더 강력한 한국이 지역 안보 구조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 억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기술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신기술들이 전통적인 핵 억제 방정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국이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목격한 혁신적 기술들은 한국이 미래 지향적인 억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한 안보 계산을 넘어 윤리적,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진행한 핵윤리와 국가 책임 강연에서 논의했듯이 우리는 현 세대의 안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경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자주 학생들에게 강조하듯이 쉬운 해답은 없지만 정보에 기반한 토론과 신중한 분석이 최선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적이고 급박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미국의 확장 억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은 지난 30년간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 변화는 한국의 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반 체계와 관련 인프라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NPT가 중요한 장벽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별한 상황은 한국에게 조약, 탈퇴를 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전략적 자율성과 안보 주권의 관점에서 핵 능력은 한국에게 더 큰 독립성과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 될 것이지만 핵 공유나 핵 잠재력과 같은 중간 단계의 옵션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 안정의 측면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핵 도미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핵 균형을 통해 안정을 증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핵무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이며
이는 북한의 무책임한 핵 보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기술적,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경로를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화할 것이며 이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